변환 심리학 알편심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심리상담연구소 마음을 거닐다 소장 마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것저것 다 하는 심리학 박사 대박사입니다. 네, 요즘 확진자가 너무 많이 나와요. 네, 요즘 거의 10만 명 가까이 될 것 같은 그런 음, 느낌인데요. 뭐 예전보다 분위기는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 워낙 치사율은 낮다 보니까 걸려도 감기 수준으로 끝난다고는 해요. 그래도 건강 관리에 유념하시면서 조심하시는 게 좋겠죠?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얘기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저희가 정신분석 이론부터 시작해서 이 심리학자들 그리고 심리학 이론으로부터 배우는 삶의 지혜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신프로이드 이론을 다룬 다음에 뭔가 '내 삶의 진짜 목표가 뭘까?'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거창하지 않아도 뭔가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을 내가 살 수 있나? 살고 있나?' 이런 질문들을 좀 던지게 된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이론으로 만나볼까요? 네.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대상관계 이론이라는 이것도 역시 뭐 정신 분석의 뿌리를 둔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대상관계 이론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가 프로이드 정신분석하면은 그 내용을 깊게 알진 못하더라도 무슨 내용인지 대강 알잖아요. 뭐 들어봤어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대상관계 이론은 아마 전공자가 아니시면 좀 낯설게 느끼실 것 같아요. 좀 음. 간단히 얘기를 해볼까요? 네. 이 대상관계 이론의 핵심만 우선 말씀드리자면요. 이거는 우리가 현재 맺고 있는 대인관계, 인간관계가 과거에 형성되었던 주로 주양육자, 엄마, 아빠 이런 중요한 인물과 맺었던 관계의 반복이다. 계속 반복되고 있을 뿐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것이 대상관계 이론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애착 저희가 설명했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여러 번 소개해 드렸죠. 네. 그 애착을 떠올리시면 이 대상관계 이론을 조금은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애착이라는 것도 생애 초기부터 양육자와 이렇게 뭔가 정서적인 유대를 형성하는 거잖아요. 그 관계에서 어떤 관계를 맺었냐에 따라서 나 자신과 또 엄마,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가 내 속에 자리 잡게 되고 그것이 점점 확대된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은 사람인지, 우리 엄마는 좋은 사람인지, 그리고 우리 엄마로부터 퍼져나가서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괜찮은 사람들인지, 뭐 이런 표상들이 생기고 그것에 따라서 앞으로도 성인이 돼서도 계속 대인관계를 맺는다. 일종의 패턴이 생긴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대상관계 이론이랑 비슷한 설명인 거죠. 네, 애착도 대상관계 이론에서 나왔으니까요. 이, 맞아요. 이 과정이 무의식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이 정신분석하고 연결된다는 점이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 내가 어릴 때 우리 부모님과 이런 관계를 맺어서 이런 표상을 내 안에 갖고 있구나.'라는 걸 의식화하지 않으면 계속 사실은 저 사람이 미운 게 아니라 우리 엄마가 미운 건데 저 사람을 미워하고 사실은 이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라 어릴 때 내가 되게 무서웠던 경험이 있었을 뿐인데 계속 세상을 무서워하고 이러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으면 인간관계가 계속 뭔가 반복된다라는 점에서 정신분석 그 큰 틀 안에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저희가 엄마라는 말을 쓰지만 이 엄마는 생애 초기에 주 양육자를 음. 통칭해서 말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엄마일 수도 있고 아빠일 수도 있고 할머니일 수도 있고 할아버지일 수도 있고 그 누구일 수도 있어요. 주 양육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요. 이 대상관계 이론에서 이 대상이라는 말이 조금 낯설지 않으세요? 그렇죠. 보통 우리가 일상에서 대상이라는 거는 영어로 오브젝트, 그러니까 뭔가 사물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음. 대상관계 이론에서는 이 대상은 사물에만 국한되는 건 아니죠.
네. 다른 사람을 다 통칭하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 대상관계 이론을 쉬운 말로 풀어서 하자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이론 뭐 이런 식으로도 보실 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대상관계라는 말을 제일 처음 제안했던 사람도 바로 프로이드입니다. 그런 면에서 프로이드가 참 대단해요. 안 네. 한 게 뭐죠 도대체? 네. 네. 근데 인제 프로이드 이후에 인제 대상관계라는 것을 쪼끔 더 집중해서 이 대인관계 측면에서의 정신분석을 잘 설명했던 여러 학자들이 있죠. 뭐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멜라니 클라인이나 마가렛 말러, 하인츠 코우트 뭐 이런 사람들이 이런 심리학자들이 대표적인 대상관계 이론가입니다. 이 대상관계 이론에서 근본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점은요. 이 타인과 접촉하고 관계를 맺고자 하는 그 욕구는 우리의 기본적인 음. 일차적인 욕구라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욕구는 다른 어떤 욕구와도 대체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만약에 이걸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나는 사람이 너무 싫어. 사람과의 관계는 하나도 필요 없어.' 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그건 역시 뭔가 '나의 욕구를 가로막고 있는 어떤 경험에 의한 것일 수도 있겠다.' 생각해 보실 수도 있겠네요. 일종의 방어 기제일 수도 있고요. 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하셨으면 좋겠는 부분은 이게 인간관계를 추구한다고 해서 많은 사람과 막 활발하게 관계 맺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중요한 타인들, 그 사람이 한 명이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관계를 지향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네요. 이 대상관계 이론을 주창한 학자들이 여러 명 있는데 약간씩 다른 개념들을 소개하고 있죠. 좀 음. 어렵긴 해요. 맞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가장 어렵게 여겨지는 이론 중에 하나가 대상관계 이론이고 봐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좀 공부를 또 했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다 이렇게 소개해 드리기는 너무 방대한 이론이고요. 좀 우리의 대인관계, 현재의 관계, 그리고 나 자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주요 개념 몇 가지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이 이론에서 좀 기억할 만한 개념 중에 하나가 분리개별화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 마가렛 말러라는 사람이 제안한 일종의 발달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또 낯설지가 않거든요. 분리개별화라는 말은 낯설 수 있지만 그 내용은 우리가 또 직관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갓난아기들 관찰을 해 보면은요. 막 손 되게 맛있게 빨잖아요. 자기 네. 주먹을 그렇게 맛있게 먹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찹찹찹 이렇게 빨고 있을 때 엄마들이 장난친다고 엄마 손가락을 살짝 넣어 주면 그게 자기 주먹인지 엄마 손가락인지 모르고 계속 이렇게 맛있게 똑같이 빨거든요. 근데 이거를 분리개별화의 관점에서 보면 태어났을 때는 아기가 이 세상과 자기가 특히 엄마 그러니까 주 양육자와 자기가 하나인 것처럼 인식한다는 거죠. 내 몸인지 네 몸인지 뭔지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인제 쪼끔씩 지나면서 한 5-6 개월 정도 되면은 이게 내 주먹을 빨 때랑 저걸 빨 때랑 느낌이 쪼금 다르네. 뭔가 좀 다르네.' 이런 걸 인식하면서 '아 뭔가 우리가 분리된 존재구나.'라는 걸 서서히 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기들이 늘 누워만 있지 않고 조금씩 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이러면서 거리적으로 멀어지는 걸 경험하잖아요. 네. 갓난아기들은 늘 안겨 있다가 그러면서 '아 확실히 우리는 좀 분리된 존재구나.'라는 걸 명확하게 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 분리 개별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음. 그런데 이 분리개별화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 분리된 것을 굉장히 불안해하면서 이후 삶에서 좀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분리개별화가 잘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 또 우리가 또 좋은 엄마 아니면 편안한 양육 환경 이런 걸 떠올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기들이 신나서 바깥에서 놀다가도 엄마랑 좀 떨어져서 놀다가도 휙 뒤돌아봤을 때 엄마가 자기를 보고 웃고 있다. 그러니까 거리는 멀어졌지만 엄마가 여전히 존재하고 나를 향하고 있다라는 걸 알면 분리개별화가 건강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텐데 쪼끔만 멀어져도 엄마가 없다. 쪼끔만 내가 정신을 팔았더니 사라졌다. 이러면 그 불안함이 더 증폭될 수 있겠죠. 음.
그래서 분리개별화 이 개념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분리개별화 잘했나?'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좋겠죠. 그리고 또 이 과정에서 또 재밌다고 하기엔 또 좀 그죠? 아무튼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어요. 바로 나쁜 엄마, 좋은 엄마 이렇게 구분한다라는 부분인데요. 어 아이들이 자라면서 인제 엄마가 거절하는 경험을 쪼금씩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엔 "어유 우리 애기." 이렇게 해 주다가 점점 그건 만지면 안 돼. 그거 입에 넣으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경험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기 입장에서는 '아니 나를 위해 존재하고 온전히 나한테만 집중하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나를 거절해? 나한테 뭔가 안 된다고 말해?' 이러면서 나한테 잘해 줬던 엄마와 나를 좌절시키는 엄마라는 이 두 가지의 상반된 표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고 건강하게 발달을 하는 아이들은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네. 나한테 잘해 줄 때도 있고 안 된다고 할 때도 있네. 그렇지만 이게 다 엄마지. 이렇게 통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정상적인 발달, 이런 자연스러운 발달에 실패하게 되면 온전히 다 좋기만 하거나 온전히 다 나쁘기만 하거나 이렇게 분리된 표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all good or all bad로 표현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무조건 좋거나 아니면 무조건 나쁘거나 이렇게 극단적인 대상의 이미지를 갖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표상을 가진 사람들이 보이는 성격 장애가 경계선 성격 장애라는 음. 것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대상을 무조건 좋거나 무조건 나쁘거나 이렇게 보니까 한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숭배를 하거나 그러다가 약간 자기한테 뭔가 서운한 반응을 하거나 그런 거절의 반응들을 경험하게 되면 그 사람은 굉장히 나쁜 사람으로 치부하면서 분노하고 막 욕을 퍼붓고 그런 모습들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음.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는 그 버림받는 거 음. 아니면은 거절의 사인 이런 것들을 굉장히 두려워하죠. 네. 그러니까 뭐 좋은 말로 하면 "호불호가 강하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거나 왜 어떤 사람을 좋아할 때는 진짜 좋아했다가 또 뒤돌아설 때는 확 이렇게 변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혹시 내 안에 이런 분리된 표상이 자리 잡고 있는 건 아닌지, 통합되지 못한 건 아닌지 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죠. 음. 대상관계 이론에서 우리의 생애 초기 경험이 우리 안에 자신과 타인에 대한 표상을 형성하고 그게 계속 이후의 인생에서 반복되어 나타난다라는 게 어렴풋이 이해는 되실 것 같아요. 근데 그럼 진짜 그런가? 어떻게 음. 실제 삶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어떻게 재현되는가? 이 부분을 좀 다루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럼 그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관계들을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일상을 살아가시면서 '아 나는 진짜 이런 사람은 너무 싫어.' 아니면 '나는 쟤는 이래서 너무 싫어.' 아니면 '쟤가 너무 좋아. 쟤랑은 너무 잘 맞아.' 뭐 이렇게 좀 탁 떠오르는 그런 부분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런 게 혹시 반복되고 있진 않나요? 음. 우리는 예를 들어 만약에 제가 '아 나는 쟤는 괜히 불편하더라. 쟤랑 있으면 좀 괜히 좀 껄쩍지근하고 그래.' 뭐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왜냐면 '쟤는 이러이런 모습이 있거든. 쟤는 항상 이렇게 말하거든.' 이런 식으로 상대방에게서 문제를 찾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진 특성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이 싫어.'라고 생각하지만 이 대상관계 이론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 사람 문제 때문이 아니라 내가 초기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어떤 어그러짐이 있었고 그게 그 사람에게서 발견되거나 아니면 너무 상반된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받아들일 수 없거나 그럴 거라고 보는 거죠. 한번 예를 좀 더 들어볼까요? 만약에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여러분이 이제 충분히 감정을 소통하고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걸 못 했다. 그래서 인제 자라면서 '내 감정은 별로 소중하지 않구나. 내가 뭐 중요한 존재겠어.'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됐다라면 그렇게 자란 아이는 좀 '나를 존중해 줘. 내 감정 소중히 다뤄 줘.' 이런
소위 우리가 자기애적인 욕구라고 하는 그런 욕구에 사로잡힐 수 있어요. 근데 또 반대로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무의식이 동전의 양면같이 사랑받지 못했다고 해서 그럼 늘 축 처져 있느냐? 아니면 사랑을 갈구하느냐? 어떤 방향이 될지 모른다. 양면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애적인 욕구에 사로잡힐 수도 있고 반대로 나처럼 무가치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 내가 어떻게 사랑받겠어. 이렇게 무기력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자기애적 욕구에 사로잡힌 사람이라면 성인이 돼서 어떤 관계를 맺을까요? 자기한테 잘해주고 자기를 막 인정해주고 우쭈쭈 해주는 사람들을 좋아하겠죠. 그렇죠. 또 그런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자기한테 쪼끔만 그건 아니지 않아요?" 라고 이렇게 좀 반대하거나 이러면 '아 저 사람은 너무 이기적이야. 자기만 생각해. 자기만 잘났대.' 이런 식으로 평가하면서 싫어하게 된다는 거죠. 음. 이게 바로 대상관계 이론에서 설명하는 관계의 패턴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걸 보여주는 게 어떤 한 사람에 대한 평가가 다를 때가 많아요. 나는 되게 저 음. 사람 싫은데 옆에서 별로 괜찮은데? 뭐 이런 경우 어. 있잖아요. 그런 걸 네. 보면은 그 대상의 특성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죠.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음. 호불호가 갈리는 게요. 음. 저 그런 경험을 한 적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막 어떤 모임 같은 거 나가거나 이러면 저는 막 이렇게 막 먼저 수저 놓고 막 물 따라 드리고 막 이렇게 해야 된다고만 제가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아 좀 예의가 없나? 저 사람 너무 눈치가 없나?' 약간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음.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걔는 그냥 솔직한 것 같아. 걔는 되게 인간관계를 편하게 하는 것 같아." 이렇게 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그런 거 보면 확실히 내 안에 무언가가 상대를 보게 만드는 거죠. 맞아요. 네. 그런데 이 과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개념이 바로 투사라는 거죠. 음. 저희가 뭐 또 여러 번 다루기는 했는데요. 이 투사는 내 걸 남에게 떠넘기는 것을 말하죠. 근데 이때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거를 남에게 이렇게 떠넘기기보다는 보통은 내 안에 있는 좀 부정적인 감정이나 욕구들, 뭐 정신분석적으로 생각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뭐 어떤 성적인 욕망일 수도 있고 공격적인 욕구일 수도 있고 대부분 그런 부정적인 어떤 욕구들을 '쟤가 그러잖아. 쟤가 나 싫어하잖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투사죠. 왜냐하면 우리가 부정적인 걸 내 안에 품고 있으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토해내듯이 다른 음. 사람한테 막 쓰레기 던지듯이 던져 버리는 거죠. 네. 만약에 제가 아까 들었던 예시에다가 조금 적용을 해 보자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기애적인 욕구, 그러니까 남에게 온전히 인정만 받고 싶은 욕구에 사로잡혀 있다면 내 안에 그런 무의식적인 욕구가 있는데 그거를 의식적으로 '아 나는 남들한테 사랑만 받고 싶어.'라고 인정하는 게 조금 유치해 보이기도 하고 자기 자신이 좀 부족하게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남의 사랑만 있어야 살 수 있나?'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좀 썩 유쾌한 경험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인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남한테 '쟤가 이기적이야. 쟤는 맨날 저렇게 남들이 자기를 칭찬하기를 바라더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음. 그래서 자기 안에 '내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지.' 이렇게 인식하고 자각하는 사람은 오히려 그 타인을 보는 렌즈를 걷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뭔가 그렇지 않은 사람,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의식하고 있으니까, 인식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되게 부정적으로 보거나 뭔가 왜곡해서 보거나 이런 일을 쪼끔은 거둘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음. 자기 안에 어떤 유치한 욕구가 있는지 이걸 바라보는 게 그런 면에서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타인과의 대인 관계를 더 잘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나니까 되게 조심스러워져요. 남에 대해서 평가할 때 '쟤는 그런다?' 막 이렇게 할 때 사실은 그게 음. 내 안에 이게 있는 것일 그쵸.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인식하고 난 뒤에는 사실 남에 대한 평가를 굉장히 자제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누가 쟤 어떤 것 음. 같아 하면은 아주 막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아닌 이상은 그렇게 언급하는 게 뭐 불편하더라고요. 음. 음. 그쵸. 네. 그러니까 왜 자기 얼굴에 침 뱉기? 그 음. 속담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누구에 대해서 험담하거나 이러는 게 사실은
내가 그런 마음이 있다? 음. 이런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거니까요. 이 투사까지는 많은 분들이 인제 또 이해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재밌는 점은요. 이 투사의 대상이 된 사람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 투사를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요. 내가 뭔가를 상대방에게 투사했어요. 그러면 이게 '맞다. 거 봐.' 이런 마음이 들어야지 '내가 맞지?' 이렇게 하면서 불안이 감소하지, 만약에 내가 투사했는데 이게 틀렸어. 이러면 좀 곤란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상한 이런 사람들의 역동이 발생해요. 네. 내가 투사하면 투사를 당한 사람이 무언가 그 안에서 반응하게 만들고, 그 반응은 "거 봐. 맞아." 이런 식으로 계속 굴러가게 된다는 거죠. 네. 이거를 대상관계 이론에서는 투사적 동일시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나는 저 사람이 싫어요. 그런데 저 사람이 싫다는 거를 인식하고 싶지 않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럴 때 저 사람은 날 싫어할 거야.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해.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바라보게 되면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약간 고가운 눈으로 보게 되잖아요. 아니면 좀 퉁명스럽게 대한다든지. 그럼 그 사람도 '아니 저 사람 왜 나한테 이렇게 퉁명스럽게 대해? 왜 음. 저런 눈으로 쳐다봐?' 하면서 이 사람도 이쪽에서 그걸 돌려주겠죠. 약간 불편한 기색을 보이고 좀 뭐 같이 퉁명스럽게 대하거나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 쪽에서 '역시 쟤는 날 음. 싫어했어. 역시.' 이러면서 '내 말이 맞아. 내 생각이 맞았어.' 이런 식으로 확신을 또 갖게 되는 이 과정이 바로 투사적 동일시라는 거죠. 여기서 좀 뜨끔하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왜 우리가 투사까지 설명하면 "아닌데. 그거 내 투사한 거 아니고 진짜 걔가 그런데. 걔가 정말 그랬다는 증거가 너무 많은데." 막 이렇게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는데, 그게 투사적 동일시의 결과일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네. 상대방이 정말 이기적으로 행동했거나 상대방이 정말 내가 싫어하는 모습을 막 보여줬었다면 그게 그 사람의 특성이기보다는 '투사적 동일시의 결과다.'라고도 생각해 볼 음.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건강한 연애 관계 맺기 이런 얘기 할 때도 몇 번 얘기를 했죠.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은 날 버릴 거야.' 이렇게 음. 생각하면은 굉장히 집착하는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은 평소에는 이 사람에 대한 애정이 있었고 버릴 생각이 없었는데 집착하고 피곤하게 하는 그런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서 또 반응을 던져주다 보니까 좀 멀리하게 되고 화를 내게 되고 소원해지게 되고 그러면서 떠나게 되면 '역시, 역시 사람은 다 나를 떠나.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은 없어.' 이런 식으로 또 확신을 갖게 되고 이렇게 부정적인 역기능적인 반응을 패턴을 계속 반복하게 된다는 거죠. 음. 그 약간 이 대상관계 이론을 떠올리면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를 약간 한 발 물러서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과 내가 맺는 관계이긴 하지만 그 어딘가에 무의식이 작동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거리를 두고 관찰해 보는 것도 좋은 네. 방법일 것 같아요. 그래서 관계가 좀 힘들거나 관계에 지쳐 있거나 할 때는 어떤 역동이 맞물려서 막 돌아가고 있는지 그걸 음. 바라보는 게 중요한데 대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때는 좀 한 발 떨어져서 보는 게 필요하겠죠. 네. 이 투사적 동일시가 관계의 패턴을 만드는데 이 대상관계 이론에서는 몇 가지 대표적인 그 패턴, 관계 패턴을 얘기하고 있죠. 네. 뭐 의존성이 주가 되는 관계, 그다음에 힘을 과시하거나 힘을 가지려는 관계, 그다음에 어떤 성적인 것을 활용하는 관계, 그다음에 상대방으로 하여금 계속 환심을 사려는 관계, 뭐 대표적으로는 여러 가지 관계 패턴이 있을 수 있는데요. 좀 많이 나타나는 그런 예시를 조금 들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아기 때부터 좀 불안정한, 양육에 불리한 그런 환경에서 자라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뭐 아버지가 대표적으로는 도박이나 알코올 중독자라거나, 네, 이런 경우는 아이가 어릴 때부터 가정을 지키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뭐
아빠, 엄마 이렇게 말하는 건 이제 좀 전형적인 사례라고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아빠일 수도 있고 엄마일 수도 있죠. 아빠가 만약에 알코올 중독이면 엄마가 늘 슬픔에 잠겨 있고 늘 주눅 들어 있고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이럴 때 그런 엄마를 지키고 형제 자매가 있다면 특히 또 걔네들을 보호하고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되죠. 이거 일명 우리가 부모화된 아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아이는 자라면서 내가 이 상황을 책임져야 돼. 내가 통제할 수 있어야 해. 이런 힘에 대한 무의식적 욕구가 강해지겠죠. 왜냐면 내가 힘이 있어야 나도 살고 우리 가족도 살아남으니까요. 그럼 이 아이가 성인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무슨 어떤 다른 관 관계에서든지 뭔가 힘을 과시하려고 하고 통제하려고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겠죠. 맞아요. 나한테 힘이 있어야만 하니까 내가 힘 있는 사람이야. 이거를 보여주려고 애쓸 거예요. 음, 이런 욕구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이 어떤 거냐면요. 아, 나 있으니까 나만 믿어. 내가 할게. 내가 해결할게. 음. 또는 차라리 이건 근데 좀 괜찮아요. 그쵸. 또는 나 없으면 어쩔 뻔했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가 나 없이 뭘 하겠니?" 이런 식으로 약간 가스라이팅 같은 그런 식의 멘트를 많이 하게 되죠. 근데 이런 말을 자꾸 들으면 상대방은 처음에는 '쟤 뭐야?' 했다가 계속 "내가 할게. 아 네가 나 없이." 이런 말을 계속 들으면 미묘하게 의존하게 되고 그 사람한테 "아 그럼 네가 해 줄래?" 이렇게 통제권을 자꾸 넘기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은 통제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투사적 동일시죠. 음. 그러면서 상대방은 굉장히 무능력감, 음. 무력감을 느끼게 되고 그러면 그 이제 이 힘을 과시하려고 하는 사람은 역시 쟤는 무력해, 아무것도 못해 이러면서 또 그 관계 패턴을 반복하게 되고요. 맞아요. 그리고 그와 반대로 그 관계 패턴에 있어서 의존을 매개해서 관계를 맺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음. 사람 같은 경우는 어린 시절에 주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주 양육자가 굉장히 강압적인 아까 말했던 힘을 과시하는 그런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부모가 간섭을 되게 많이 하고 야, 넌 나 없으면 어떻게 하니? 이런 메타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할까요?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자란 사람 같은 경우에는 나는 되게 무력한 존재야. 누가 없으면 음. 안 돼. 이래서 상대방에게 뭔가 의존하고 뭔가 힘의 통제를 넘겨주고 이런 반응들을 하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저도 대인 관계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제가 늘 막 나서서 해 주고 이러지 않는데 특정 누군가랑 만나면 왠지 그 사람하고 있을 땐 "아 제가 할게요, 제가." 뭐 "제가 해 드릴게요." 막 이러면서 좀 맞춰 주게 되고 막 더 헌신하게 되는 음. 그런 패턴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게 대박사님 요인도 있겠지만 그 사람이 불러일으키는 반응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음. 사람과 관계를 맺게 되면 나도 모르게 돌보게 되고 이 음. 사람에게 헌신하게 되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어, 이게 약간 고리처럼 훅 이렇게 하는 게 있는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건다고 걸리는 건 아니고 만약에 되게 그런 투사하는 경향이 센 사람은 많은 경우 걸 수 있겠지만 음, 이게 늘 맞아떨어지지 않잖아요. 예를 들면은 마거님과 제가 동시에 아는 사람과 저희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나 관찰해 보면 똑같진 않잖아요. 네. 각자 걸리는 부분과 정도가 좀 다르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런 패턴도 있어요. 좀 자기를 희생해서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패턴이 있거든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늘 거절도 못하고 맨날 다른 사람들한테 착취당하고 있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 좀 귀를 쫑긋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자기가 착취당하도록 만들고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대부분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말을 하냐면은 내가 해 줄게." 약간 내가 얼만큼 너한테 잘해 줄 수 있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걸 줄 수 있는지를 어필하는 경향이 있어요. 음,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은 그냥 존재 자체로 사랑받는다는 확신이 좀 부족하니까 뭔가를 줘서 나를 필요하게 만들어서 자기를 곁에 두게 만드는 그런 역동이
발생하는 거죠. 근데 네. 이게 내가 해줄게가 아까 처음에 말한 그 힘의 통제권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과는 좀 다르죠. 그렇죠, 그 그렇죠. 사람은 상대방을 통제하기 위해서 그래야 안심이 되기 때문에 그런 관계 패턴을 맺는 거고, 이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 희생을 해가면서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사랑받지 못할 거고 버려질 맞아요. 거고 음. 그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해줄게, 내가 다 맞춰줄게, 이 내가 다 맞춰줄게라는 게 굉장히 크죠. 난 언제든 괜찮아. 뭐 이런 거죠. 뭐 네네. 먹을래? 난 뭐든 다 좋아. 뭐 이런 건데, 이게 또 참 재밌는 게, 그럼 상대방이 그렇게 나한테 다 맞춰주기만 하고, 이러면 관계가 좋을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왜 저렇게 맞춰주지? 이러면서, 아니야, 내가 할게. 이렇게 좀 균형을 맞추지만, 만약에 상대방이 계속, 아니야,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막 이렇게 하면 자기도 모르게, 이번에 미안한데 좀 이거 좀 해줄래? 미안한데 이번에는 이 시간으로 좀 바꿔줄래? 이러면서 상대방이 자꾸 이 헌신하는 사람을 이용해 먹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부채의식이 생기죠. 아, 저번에 제가 나한테 다 맞춰줬으니까 내가 이번에 잘해줘야 되나? 이번엔 내가 참아야 되나? 이러면서 뭔가 관계가 서로 미안하고 미안해하고 막 이러면서 얽히고 설키는 그런 또 불편한 관계가 유지되는 그런 역동이 생깁니다. 네. 그리고 뭐 아주 흔하게 나타나는 건 아닐 수 있지만 은근 흔하게 나타나는 음, 반응들이 있어요. 바로 성을 매개로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음, 사람들은 자기가 성적으로 어필해야만 관계를 맺을 수 있다. 관계가 어, 지속된다. 이런 여성성, 믿음을 남성성. 갖고 있어요. 음. 그래서 약간 뭐 노골적으로 막 성을 활용하는 사람도 있지만 은근슬쩍 이렇게 성적인 어필을 하는, 그러니까 음. 그게 뭐랄까 흘린다고나 할까요? 모든 아. 관계에서.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상대방이 나한테 음. 반했어. 아. 사람들이 나를 성적으로 유혹해. 그래서 내가 이런 막 성적인 관계들에 계속 휘말리는 거야.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거든요. 근데 음. 사실은 자기가 성으로 관계를 맺지 않으면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을 활용하는데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음. 나는 왜 이렇게 꼬이는 애정 사람이 관계에 많지. 휘말리게 되고 나는 왜 이렇게 꼬이지? 어.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자기가 유발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하게 사람들은 나를 끈적거리는 눈으로 쳐다봐.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 분들 사실은 내가 유발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네요. 근데 저는 이게 약간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게 그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이게 다 투사적 동일시라고 생각하면은 만약에 바람핀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그래 내가 그런 게 아니라 걔가 흘렸지 이렇게 또 자기를 합리화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설명할 때 조금 조심스러워지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음, 누구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아까 그 고리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누구나 건다고 걸리지 않는데 내 안에는 무엇이 있었길래 걸렸을까? 이런 거를 생각하시는 게 필요하지. 제가 저랬지. 여기서 머물면 이 관계의 반복을 끊어낼 수가 없다는 거죠. 음.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내가 반복하고 있는 패턴을 의식의 영역으로 끌어와서 음. 자각하고, 뭐 예를 들어서 성적인 것도요. 내가 관계를 맺어야 하는, 정말 나랑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하는 사람한테 성적 어필, 그건 당연히 해야 되죠. 좋은 거고요. 그런데 내가 무의식적으로 어디 가서나 그러고 있다라고 하면은 자기도 피곤하고 또 상대방하고의 관계에서도 어떤 불상사, 불미스러운 일들에 휘말릴 수 있으니까 그걸 의식화하고 필요할 때 적절히 쓰는 것들. 뭐 이거는 성뿐만 아니라 아까 뭐 통제라든지 뭐 희생이라든지 뭐 상대방에게 뭐 의존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절한 순간에 적절하게 활용하면 큰 문제는 없죠.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투사적 동일시의 패턴이 좀 선명하게 떠오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나는 뭘까? 나는 어떤 욕구를 투사하고 또 그 관계 안에서 막 돌아가고 있을까? 이게 아직도 궁금하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천천히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죠. 네. 네.
이제 이런 대상관계 이론의 개념을 몇 가지 이렇게 소개해 드렸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 대상관계 이론을 접하고선 이걸 어떻게 삶에 적용해야 할까? 이런 궁금함,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동안은 저희가 이제 학자들의 어록 중심으로 소개를 했는데요. 이 대상관계 이론가들은 딱히 그런 어록을 많이 남기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남겼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못 찾았을 수도 있고요. 맞아요. 또 개념도 워낙에 복잡하고 그래서 어느 한 부분만 똑 떼서 소개하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어서요. 저희가 좀 기억할 만한, 고민해 볼 만한 내용들 위주로 한번 소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멜라니 클라인이라는 사람인데요. 이제 이 대상관계 이론이 두 학파로 또 나뉘잖아요. 뭐 영국 학파, 뭐 미국 학파 이러면서 엄청 싸우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 영국 학파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어요. 멜라니 클라인이 뭐 대상관계 이론의 창시자라고 불리죠. 이 제가 소개할 내용은 멜라니 클라인의 책은 아니고 그 정신과 의사 분석가이면서 의사인 이무석 씨가 쓴 친밀함이라는 책에 나온 구절이라고 해요. 한번 제가 조금 길긴 한데 읽어 드릴게요. 정신분석가 멜라니 클라인은 시기심을 타고난 본능이라고 했다. 자기가 갖지 못한 좋은 것을 가진 사람을 증오하고 그 좋은 것을 파괴해 버리려 하는 시기심은 타고난 공격성이기 때문에 인간이면 누구나 갖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시기심의 뒤에는 열등감이 숨어 있다. 외모에 대한 열등감이 있는 사람은 예쁜 사람을 보면 열등감을 느낀다. 상대방의 성공을 자기의 패배로 인식한다. 그래서 예쁜 사람을 보면 그가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증오하고 파괴하려 한다.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아기는 엄마의 젖가슴을 시기한다. 그래서 맛있는 젖이 나오는 젖가슴을 파괴하고 싶어 한다. 젖꼭지를 물어뜯기도 한다. 엄마가 동생을 낳으면 동생을 꼬집고 동생이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하면서 운다. 시기심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사랑과 감사를 통해서 시기심은 극복된다. 엄마의 젖을 물어뜯어도 엄마는 보복하지 않고 모정으로 감싸준다. 음. 저는 이 대목에서 시기심이라는 것을 잘 활용하는 방법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보면서 시기하게 되면 아, 내 안에 저걸 바라는데 안 되는 열등감이 숨어 있구나. 뭐 열등감까지 가지 않더라도 아, 내가 저렇게 되고 싶구나. 이렇게 바라보면 시기심을 좀 건강하고 건설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네요. 네, 좋네요. 그러니까 저는 좀 이 구절이 위로가 된다? 누구나 시기하지. 그게 인간의 본능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걸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왜, 역시 투사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저 사람이 나를 비참하게 만든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스스로 비참한 것일 뿐이죠. 그래서 굳이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괴롭히지 않아도 내가 괜찮은 사람일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엄마의 젖가슴을 시기한다. 이런 대목은 사실 굉장히 정신분석에 동의를 하는 사람들만 또 와닿을 수 있는 구절이기는 해요. 네. 그래도 마지막 구절. 이 시기심을 극복하는 방법이 사랑과 감사를 통해서 그리고 물어뜯어도 보복하지 않는 엄마의 사랑을 통해서 라는 대목은 또 나름의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니캇이라는 또 유명한 학자가 남긴 말은 또 우리한테 위로를 줘요. 특히나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 고민하시는 부모님들한테 큰 위로와 울림을 주는 말인데요. 어, 위니캇은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가 성숙하게 되려면 충분히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다양한 품어주기와 버텨주기, 그리고 성장에 필요한 적절한 자극이 필요하다. 끝으로 필요한 것은 시간이다. 시간이 흘러 주어야 한다.
음. 최초로 촉진하는 환경을 이루는 것은 어머니 자신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원하는 엄마는 완벽한 엄마가 아니라 그저 충분히 좋은 엄마. 음. 이만하면 충분히 괜찮은 엄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 충분히 좋은 엄마에 대해서 '아 이거지.'라고 와닿는 구절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 책 중에 네덜란드의 충분히 좋은 엄마와 미국의 완벽한 엄마 뭐 이런 내용을 쓴 책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요. 위니캇이 말하는 충분히 좋은 엄마는 여신이라기보다는 정원사에 가깝다. 이런 음, 엄마들은 아기를 사랑과 인내, 노력, 관심으로 돌본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좋은 엄마라고 하면 뭔가 완벽해야 되나? 뭔가 다 해줄 수 있는 여신 같은 존재여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까 마거님이 소개한 구절에서 품어주기, 버텨주기,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까 그 멜라니 클라인의 말과도 좀 통하는 것 같아요. 젖꼭지를 물어뜯어도 보복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아기들은 시기심과 공격성을 본능적으로 타고난다라고 생각하면 아이가 엄마한테 우리가 그 올 배드, 올 굿 이 얘기도 했잖아요. 자기 안에 있는 나쁜 것들을 다 엄마한테 쏟아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나쁜 사람, 엄마는 나빠 이런 식으로 엄마한테 막 감정을 쏟아낼 때 얘는 왜 이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이렇게 하면 보복인 거죠. 근데 담아주고 품어주고 버티는 것은 "아이고 우리 애기 화났어요. 아이고 우리 애기 배고파요." 이러면서 좀 견뎌주는 것만으로도 그냥 가만히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이게 충분히 좋은 환경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이 위니캇의 충분히 좋은 엄마는 사실 상담자들한테 비유적으로 되게 많이 쓰여요. 상담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새롭게 양육하기 환경인데요. 이때도 상담자가 이 내담자가 쏟아내는 것을 막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반박하거나 너는 왜 그러니 이게 아니라 거기서 담아주는 거죠. 그 감정을 담아주고 그리고 그 사람의 고통과 함께 있으면서 버텨주는 이런 작업들이 어, 음. 잘 이루어지면 상담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 위니캇이 우리 상담자들한테 던져주는 메시지도 크다고 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좋은 관계, 건강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조금 '공간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멈춰서 '이게 내 건가? 쟤한테서 내가 지금 뭘 받았길래 이렇게 반응하지?' 이렇게 그냥 생각할 수 있는 여유? 그래서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않아도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항상 머리에 갖고 쪼끔은 자기를 관찰할 시간을 확보하는 게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비결 중 하나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싶은 학자는 코봇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뭐 자기 심리학자라고도 하고 굉장히 많은 이론과 연구를 했던 그런 학자인데요. 이 사람의 이론은 좀 우리가 사실은 하고 싶지 않은데 원하지 않는데 상대방과의 관계를 위해서 혹은 비위를 맞추느라고 막 하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이럴 때 떠올려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모든 사람과 잘 지낼 수는 없다. 내 영혼이 숨쉴 수 있게 하는 몇 사람만 있으면 된다." 이게 인제 코웃은 "심리적 산소와 같다."라고 표현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산소가 엄청 많으나 쪼끔이나 어차피 숨 쉴 수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관계를 잘 맺으려고 우리 자신을 희생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심리학에서 배우는 삶의 지혜 시리즈의 일환으로 오늘은 대상관계 이론을 소개해 드렸어요. 대상관계 이론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내가 반복하고 있는 관계 패턴이 무엇인지 좀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서 무의식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관계 패턴이 있다면 그것을 의식의 영역으로 끌어와서 자각하고 선택하는 그런 관계의 토대를 마련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날씨가 지금 바짝 추위가 오고 있는데요. 조금 있으면 진짜 봄이 오겠죠. 따뜻한 봄 기운을 기다리면서 즐겁고 평화로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